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열전 김갑수입니다. 통합, 융합, 통섭 이런 낱말들 어떠십니까? 처음에는 이런 표현이 다 있네, 무슨 소린가 했었을 텐데 어느 결엔가 이제 우리 곁에 많이 유통되기 시작한 말입니다. 이런 학문적 언어가 도는 건 단순한 유행일 수가 없죠. 그 바탕에는 아마 커다란 인류사의 어떤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황일 겁니다. 학문과 대학 사회에서 특히 통합, 융합, 통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서로 합쳐져야만 한다는 이 당위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또 일반 대중이라고 해서 그런 명제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그 미래 사회에 대한 전망과 또 예견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가 궁금하고 어떤 미래 사회가 우리에게 닥쳐질지 관심 있는 분이라면 귀를 기울여 봄직하겠죠. 그리고 오늘 그 길을 인도해 주실 미래의 발명가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미래를 발명하실 분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개해드린 서울대학교 행정학과 김광욱 명예교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상 때문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김광욱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섬세한 분이다는 얘기요. 발명가라 그러시니까 좀 쑥스럽네요. 좀 거리가 먼 세계인데 하여튼 과거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래를 상상하는 일도 참 즐거운 그런 일상생활이에요. 네. 그리고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호기심이나 이제 탐구욕이 조금은 있는 편이겠죠. 바로 그 점으로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바를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선생님이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요, 미래대학과 학문을 위한 컬로키움 이 그룹을 이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성격이 보이는지요? 2006년이 서울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의 해였어요. 네. 2006년 3년 전인데 약 그때 새로 이제 되신 이장무 총장께서 60주년 학술 대회를 해야 되겠는데 주제를 뭘로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셔서 그 미래 학문 얘기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미래의 대학 학문의 미래라는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이제 통섭책이 나와 있는 당시이고 또 각 대학에서 융합이라는 주제를 놓고 그 다양하게 연구를 하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소한 게 아니었는데 저는 평생 대학 생활을 하면서 답답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학문 간의 벽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원래가 아시듯이 이게 옛날부터 시짓기 기술, 그리스 때부터 시짓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든 게 이제 융합된 상태였는데 계속 이제 분화돼 왔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시학의 그 얘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이미 융합된 상태가 지속돼 오다가 학문이 분과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대학에 있으면서 왜 그 옆에서 하고 있는 일이 우리보다 나은데 이렇게 벽을 쌓으니 이게 무슨 일인가? 그 놀턴이라는 사람이 일찍이요. 그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인용한 말을 제가 봤는데 그것도 보통 그렇게 압니다만 전문 분야에서는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당해 전문 분야에서. 그러니까 제가 전공한 행정학이면 행정학자가 행정 문제를 풀지 못하고 교육학자가 교육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문 간의 교류를 하면은 문제의 전국에 가까이 갈 수가 있겠는데 너무 벽을 쌓아서 이거는 좀 건너뛰어보자. 서로 소통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그건 오래전부터 돼 왔던 일이고요.
호기심이 많고 깊이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그냥 그 우물 안에 갇혀버리고 마는 네. 거죠. 네. 그런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마도 인간이 관심도 많고 하나 가지고 만족을 못하니까 점점 퍼지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네오 르네상스 시대, 예. 예, 새로운 시대, 뭐 제2계몽 이런 게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시대가 와서 사람들이 융합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 시작했다. 일단 우리 현상을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대학은 과학이 먹여 살리는 곳이다. 이 세상은 과학의 원리가 지배한다. 근데 그 과학의 성격에 대한 새로운 규명을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령 복잡계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네. 단어를 뭐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모를 바도 아니겠습니다만 그건 우리의 일반 상식하고 좀 의미가 다른 많은 함의가 들어있는 말 같아서요. 일단 복잡계 과학, 복잡계 시대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원래 세상이라는 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요소들이 얽히설키 이제 그렇게 꼬여 있는데 그거를 데카르트 이후부터 뭘 보려니까는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쪼개서 보기 시작한 겁니다. 단면만 이렇게 이제 그걸 보고 이게 그 세상 다인 줄 알았던 것이거든요. 네. 보이긴 한데 전체에서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복잡계 과학이라는 말을 이제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조직과 환경은 이제 닫혀 있었죠. 근데 이게 같이 진화하는 것을 공진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더불어 가는 거예요. 예. 과거에는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직선과 평면만이라고 전제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곡선과 곡면을 그대로 봐야 된다는 이제 주장이 이 프랙탈 이론 때문에 가능해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이렇게 듭니다. 호랑이 가죽 전체를 보지 않고도 호랑이 가죽의 한 뼘만 보면은 아 이건 호랑이 가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랑이 가죽이 전체는 자기 상사성,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니까 해안선의 그 리아스식 해안이 얼마나 촘촘하게 이렇게 있습니까? 근데 그 한 뼘만 재면은 전체를 그 길이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이론이 발달을 하면서 예. 복잡한 구조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복잡한 구조를 이제 아까 또 말씀드린 이제 조직의 예로 이제 돌아가면은 이 선거 때가 온다든가 정권의 임기 말 이렇게 되면은 혼란해지죠. 네. 그냥 그것을 프락틀이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혼돈의 가장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혼돈의 가장자리에 가면 갈수록 이제 임계점에 달하면서 창발할 수 있는 새로운 게 나타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존중을 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 복잡계로 설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단면을 봤는데 프리고진이라고 노벨상 받은 분이 오래전에 서울대학교에 와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보니까는 이제는 고만 쪽에서 보자. 고만 쪽에서 보자. 이제 합쳐서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보고 그 변화를 보고 세월 따라 변하는 거, 계절 따라 변하는 색깔 이런 거 다 볼 줄 알아야지 되는 거지. 하나만 파고들어서 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 복잡계의 변동, 역동적인 이런 내면성 같은 것을 파괴내자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제 복잡계라는 그런 눈으로 봐야겠군요. 아, 그것도 이제 인식의 변화를 하려면 쉽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배운 과학이 단순계로 이루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요. 내가 하는 공부가 제일 좋고 으뜸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진경만이 있는 게 아니고 허경도 있거든요. 그 허경을 주장하면은 허구죠. 예. 근데 그런 착각 속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과학의 맹점이 꽤 많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변화상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언급한 게 새로운 이제 계몽주의 시대, 제2의 계몽주의 시대야 된다. 이 제2의 계몽주의 시대는 예컨대 물질과 에너지 이런 게 구분되지 않는다. 마음과 기계가 전혀 다른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언급을 하셨는데 제2의 계몽주의, 제1기 계몽주의는 우리가 역사책 속에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제2의 계몽주의는 무엇을 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네.
21세기를 인지문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세기 인지문명이다. 인지문명이 뭐냐? 지금까지 뭐 문명의 변화, 부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왜 제2계몽 시대라고 그러느냐? 옛날에는 분리해서 이제 본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것도 또다시 슈퍼컴퓨터의 도움인데 뇌 과학이 발달하고 뇌 영상이며 변화 이런 것, 시냅시스까지도 전부 다 이제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 정신, 마음, 기계, 물질 이게 별개가 아니구나. 그 별개가 뭐 자잘하다는 뜻이 아니라 별개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로 인지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제2계몽 시대를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예. 좀 더 그 깊은 뜻은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난 300년 동안 물질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몰두를 했죠. 그래서 19세기 과학주의 그리고 서양의 도구적 합리주의에 따라서 뭐든지 만들어내면은 지고 지선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경쟁의 패러다임이고 지배의 리비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1등이 되고 고지에 올라가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해, 안 해? 너는 바보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쭉 경쟁을 해왔어요. 그리고 얻은 것이 뭐냐? 질병, 고통, 그죠? 예. 빈곤, 사회적 불평등, 사회학, 예. 그래서 이제 GNP라는 것도 GDP 이런 것도 이제는 Genuine Progress Index, 진정 진보 계수, GPI라고 하는 지수로서 표현을 하자라는 운동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잉글하트 교수의 이제 주장인데 진보 계수로 해야 된다. 진정 진보 계수. 예. 거기는 이제 지금 사망 무슨 이런 거가 다 빠지고 정말 진보했는지를 가리는 예. 그런 이제 GDP와는 다른. 그래서 미국의 그 커브를 보니까는 미국의 GDP는 이렇게 갔는데 GPI는 이렇게까지밖에 안 갑니다. 네. 그 모든 나라가 이제 그렇게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의 결과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 존중하자. 나는 뭐 얼마나 잘났느냐? 상대방은 잘나지 않았느냐? 네. 인정하고 존중하고 내가 스스로 반성을 자성하고 그러면서 물질과 에너지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말이죠. 시간을 시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산. 제르미 리프킨이요. 시산이라는 것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시간이 돈이라는 게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시산을 이제 치고요. 그다음에 생명입니다. 예. 물질이지만 생명도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라 플라넷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소중함을 이제 일깨우고자 하는 아까는 지배의 리비도에서 이제 감성의 리비도, 희생 봉사의 리비도를 이제 전환하자는 것이 21세기 인지 문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또 말씀하신 제2계몽 시대와 더불어 인지 문화 혁명이 이루어져야지만은 인간이 공존할 수 있고 또 지구에서만 뭐 아웅다웅하면 뭐 합니까? 참 우습죠. 조그만 파리한 파란 점에 불과하다라고 칼 세이건이 얘기를 했습니다. 파리한 그것도 페일 블루 닷이에요. 그 안에서 이렇게 막 경쟁하면서 이기려고 그러는데 좀 넌센스니까 우리 이제 태양 외계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일깨우는 과학자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2계몽 인지문명 그런 때가 이제 그 오고 있고 예. 또 그걸 거기 따라서 나라의 정책이며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20세기, 19세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아예 학자들 세계 그 얘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뭐 국가 정책 담당자도 그렇고 경제계 사람도 그렇고 일반 사람도 그렇고 같이 깨우쳐야 될 그런 중대한 과제라는 말씀이죠. 사실 어떤 논의는 그 논의에 대한 기본 전제되는 지식이 이미 있어서 그 논의에 심부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다수의 내용들은 이렇게 용어부터 지금 생소한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듯이 제가 이 용어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는 수밖에 그러시죠. 없는데요. 지금 말한 새로운 그 시대에서 또 중요한 것으로 거론되는 게 이제 디지그노라고 표현을 하는 예. 이제 디지그노라는 것이 이제 신미안이라고 표현하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이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서 이 넓은 의미로 좀 사용될 필요가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만. 그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눈 인지, 커그너
이제 그런데 제가 커그너를 본따서 디지그노라는 말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예. 커그너, 디지그노. 그냥 인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인지에 대응해서 인미라고 해봤거든요. 인미. 미를 아는 예. 디지그노. 그래서 이제 그 디지그노라는 용어를 쓰면서 제대로 보고 또 질서와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어야지 아까 말한 질병 이런 고통 같은 것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희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리더들한테도 얘기가 운에 발달하지 않은 사람 안 되고 아름다움 볼 줄 모르면 안 되고 사랑할 줄 모르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전부 다 이게 이제 디지그노의 일환인데 네. 그 요체는 뭔가 하면요. 옛날에 날랑베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의 세계를 분류를 하면서 세 이해의 축에는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기억의 축, 또 하나는 상상의 축, 그 다음에는 이성의 축이 있다. 예. 근데 기억의 축의 대표적인 학문이 역사고요. 이성의 축의 대표적인 학문이 철학인데 그러면 상상의 축은 뭐냐? 그게 시학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창조적인 상상력 뭐 이런 얘기를 할 적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시, 소설, 음악, 디자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하는 분들더러 IT, BT, NT 잘 아시지만 RT가 뭔지 아느냐? 그건 몰라요. RT가 뭔지 처음 듣거든요. 근데 그게 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Relations Technology, 디지그노라고 하는 건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융합을 해야지만 더 부가가치, 더 역동적인 힘이 나오기 때문에 엮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사회학도가 할 일이다. 이제 제 자리도 하나 좀 찾아야 되니까 네. 그런 이제 뭐 그냥 어거지는 물론 아닌데요. 그래서 그렇게 엮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제가 이제 디지그노, 그것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걸 디지그노하고 제가 예. 한번 조언을 해봤습니다. 디지그노가 이제 보통 명사가 될 날도 멀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공자의 노노의 한 대목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학을 얘기하는데 노노가 웬 말인가 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노노 안에 미래 지식사에 걸맞는 인간형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네. 선생님, 그 릴레이션 테크놀로지 RT, 예, RT에 대한 것을 좀 진전시켜 볼게요. 그 관계학이라는 건데 네. 선생님이 그 이제 미래 사회에 이제 걸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걸 이제 설명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 분야, 네 분야 이렇게 딱딱 자르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거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그리고 그 관계에 능통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 걸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요. 미시간 대학교 교수가 미시간 대학교 학생하고 교토대 학생을 놓고 실험을 했어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사진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가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거 설명해 봐라 그랬더니 미국 학생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큰 물고기가 빠르게 물속을 헤엄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토대 학생은 희뿌연 물에서 큰 물고기가 해초를 헤치며 헤엄쳐 간다. 예. 그러니까는 물의 그 투명성도 얘기하고 해초라는 것도 얘기하고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상황을. 사진을 찍어도 서양 사람들은 사람한테만 초점을 맞추는데 동양 사람들은 배경에 초점을 맞춰서 전부를 찍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쪽이 관계에 상당히 강했어요. 그건 출발점이 그러하고요. 그래서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태어나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는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에서 관계가 시작되고요. 사회와 국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러한데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융합을 이제 이렇게 뭐 일종 포교, 선교하고 다니는 이제 이게 어떤 입장인가 하면 원래 사람이라는 것은 융합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다빈치를 이제 예로 많이 들고 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외골만 파는 사람이 물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융합을 관계를 이제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내 안에서 융합의 실체인 인간이 내 안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다른 학문을 하는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지름길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과학끼리 융합하는 건 뭐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기계공학도가 막테레를 모르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물리학도가 화학구조식을 모르면 안 돼. 이런 얘기 다 좋고 또 안과 의사가 의공하는 사람하고 인공 이 눈을 만들어내고 다 이제 필요한데 또 요새 이제 패션이 인문학과 예술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과학하는 사람들 많이 하고 이제 그런데 다 좋은 일인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사회과학 모든 학문에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이거나 재계몽 시대에는 인지문명 혁명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는 상대방이 하는 것을 알수록 좋고 그리고 내 안에서만 융합이 아니라 사회에서 융합되어 가는 길이 이게 좋은 길이다라고 제가 이제 좀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얘기 중에 나온 다빈치의 뭐 천재가 되는 7개의 단계니 뭐 다 이게 포함되는 이제 그 얘기 속에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지금 인지문명이라고 표현하신 거를 이 생각을 해보자면 예전에는 그냥 자연적인 상태로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학문이라는 건 공부라는 거는 특별히 이제 그 길을 밟는 분들 또 뛰어난 분들 이런 건데 인지문명 시대는 진짜 누구나 다 이게 남달리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 그러면 도대체 평범한 사람들은 어쩌라는 말이냐 이 생각했는데요. 저도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예. 레이먼 커즈와일이 이제 하는 얘기대로 6단계 에포크가 가면은 우주가 창발한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는 물론 이제 뇌과학, 인공지능 해가지고 이게 뇌에는 칩이 다 들어가고 그래서 사람인지 사이버그인지 모를 정도로 신인류가 이제 등장을 하면은 그게 지금 생각하는 거고 뭐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이 6단계를 거쳐가면요. 인간이 뇌가 어느 정도 발전하는 겁니까? 그럼 저는 뭐 뇌과학도가 아니니까 뭐 정말 드릴 말씀이 없지만은 분명히 지금의 뇌가 아니고 예. 지금의 마음이 아닌 것이고 상상력을 지금의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해서 지능이 1조 배가 늘어난다고 할 정도가 되니까요. 지능이 1조 배가 늘어난다고요. 1조 배가 그냥 한 인간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건데요. 이 인지 내지는 두뇌 이런 것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상할 수가 없어서 예. 과거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자꾸 주먹구구식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발명을 해내니까 인간의 의지대로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사실. 과학도들이 마음껏 상상해라 우리가 다 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좀 끔찍하지 않나요? 네. 예, 이제 대학으로 화제를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식이 생산되는 가장 근거지로서가 이제 대학이 언급되는데 아까 말씀 속에도 있었습니다. 데카르트 이래 근대 학문, 근대 세계가 뭔가 전문화시키고 쪼개고 나누는 것인데 지금은 이제 통합이 필요하다. 대학도 그렇다면 아니라 가장 먼저 변해야 되겠네요. 학문을 생산하는 그 공간인데 말이죠. 지금처럼 이제 학자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 시기라면 통합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제 학문의 분과라는 게 정말로 아성을 쌓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학문 사이에 계급이 있다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학문이라는 것은 이제 분석 과학하고 이제 경험 과학 이렇게 나누긴 합니다. 분석 과학과 경험 과학. 경험의 이제 기초와 이제 응용. 예. 그래서 이제 학문의 성격은 다르고 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윌라드 콰인이라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 오래 하신 분이 이제 분류한 지대인데 예. 그렇게 이제 학문이 나뉘니까는 저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났고 나만 내 아는 것이 지고지선하고 진리고 진실이고 그거는 착각이거든요. 그게 과학에서도 아시듯이 상대주의와 자연주의 쪽으로 갑니다. 예. 그래서 과학이 진리만 찾아낸다?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 구성 체계 안에서만 진리일 뿐이지 그 체계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진리 아니다라는 상대주의. 그리고 메타 과학으로 가지 경지를 가면 몰라도 과학 가지고 모든 것을 밝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일종의 과학의 자성론인데 예. 그런 가운데 무슨 과학은 어떤 과학은 좋고 어떤 과학은 나쁘고 또 요즘은 물리화학의 시대를 지나서 생물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화학 교수들이 좋아하겠어요?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답한데 제가 이제 질문하시는 이제 요지는 뭔가 하면 미래 대학을 이제 만들고 싶고 디자인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해봤어요. 그래서 미래 대학의 편제를 저는 이제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뭔가 아까 먼저 그 원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뉴런이라든가 비트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6개의 대학이 하나의 이제 대학이다. 한 대학교에 6개가 기본이다. 지금은 뭐 인문, 자연, 사회 이렇게 하는 것을 네. 그걸 하나로 묶어서 인지과학대학이라고 하고 인지과학대학이 인지과학대학. 예. 인지과학이 그 통합과학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보면 옛날에 서울대학교를 예를 들면은 물리과 대학이 있었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아, 예전에 물리과 대학의 Liberal Arts and Science거든요. 네. 미국에는 아직도 버지니아 대학 이런 데는 한 대학이 교수 7, 800명인데 거기에 아트까지 해서 다 사회과학입니다. 사이언스, 아트까지요. 그게 정답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75년에 관악산으로 이사 가면서 자연인문, 뭐 사회대학으로 나누어 놨어요. 네. 참 넌센스입니다, 이게 사실. 그 당시 그게 훨씬 더 전문화되고 멋지다고 그렇죠, 생각했어요.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죠. 예, 다른 데가 또 다 쫓아왔습니다. 예. 그건 틀린 이제 거였는데 또 하나는 이제 생명과학대학 아주 소중하죠. 그 다음에 정보 생활과학, 그 다음에는 우주과학. 앞으로는 생명과학과 우주과학의 시대입니다. 뇌과학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공과대학도 그냥이 아니라 융합공과대학.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디자인한 것이 예술미학 과학대학. 그래서 디지그노 이제 그걸 강조하는 것을 편제를 하고 기초 교육원이 하나 있고 그리고는 전문 대학은 전부 다 전문성. 그러니까 4년을 졸업하고 전문 대학을 가서 응용과학을 할 사람들은 전부 전문 대학으로 편제한다. 그 경우는 대학원 개념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그러니까는 메디컬 스쿨이나 로스쿨처럼 사회복지, 행정학 이건 전부 다 응용과학이니까 글로 들어가라. 이제 이 6개의 편제는요, 제가 70년대 동경대학교의 아이디어거든요. 네. 동경대학교가 오래전에 이미 정보과학, 인간과학, 생명과학 뭐 이런 식으로 제의를 한 것을 제가 70년대 문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국리를 하면서 융합 통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이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정책으로 채택되려면 뭐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 출범하는 대학은 모름지기 이런 형태를 띄웠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 주장입니다. 지금 선생님의 편제대로 하자면 영문학과 출신이다, 행정학과 출신이다, 철학과 출신이다 이런 건 없어지네요. 의미가 없고요. 이게 모든 게 다 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통하고 있는 거를 쪼개 놓은 것뿐인데 이것도 인위적으로 제발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자연스럽게 해서 또 부딪히면은 의논껏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학을 건물을 이제 지금도 짓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은 건 빵점입니다. 정말 빵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어느 공간에서 만날 수 있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실험실이며 복도며 전부 그런 사람들이 만날 수 없게만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홍성옥 교수가 이제 발표한 건데요. 그 레디에이션 랩에서 19명의 노벨상이 나옵니다. 예. 그게 그 연유가 뭔가 하면 거기는 정말 공간을 탁 터놓고 정말 융합의 현장을 어느 분과의 사람이라도 와서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토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 창발이 뭐 하지 말라 그래도 나오죠. 오세정 교수, 여기에서 뵙다니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고 있죠? 네, 김 교수님. 미래대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전 여전히 상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상이라고 해서 제멋대로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 상상 속에 놓인 서연대학교의 모습이 그려지는군요. 앞으로의 대학은 나라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네트워크 강의가 보편화되면서 해외 석학들의 컨텐츠 교류와 연계가 빈번하겠지요. 그런 면에서 서연대학교는 세기를 앞서가는 대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학제 편성도 달라지죠. 생명공학과 우주공학 등의 미래산업과 연관된 분야에 중점을 두게 되겠죠. 모든 학문의 뿌리가 되는 인문학에도 상당한 노력을 들인 결과겠지요. 실제 서연대학교와 같은 똑같은 모델은 아니지만 온라인 원격 강의가 벌어지는 국제적인 저명대학도 존재하고 있지요. 그럼요.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은 최근 생물의료정보학, 과학공학 경영, 컴퓨터과학 등 몇몇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의 혼합 형태로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주장도 있어요. 진실을 말한다면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 대학 교육이 갖는 진정한 가치는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대학에서 만난 사람과 더 큰 관계가 있다. 인맥이란 이야기겠죠. 네, 그 주장도 일리는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엘리트 연구 중심의 대학은 살아남되 가상의 대학도 존재할 겁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대학들은 살 길을 모색해야겠군요. 기존의 틀에 박힌 교육이 가져오는 폐단은 사라져야 하겠죠. 그렇죠. 수준에 못 미치는 변화를 못 따라가는 대학들은 직업교육 그리고 지식의 생산보다는 지식의 전수를 주로 하는 현재의 고등학교와 비슷한 처지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오세정 교수의 파격적이긴 하지만 서연대학교와 같은 새로운 대학의 언급은 우리에게도 자극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분발해야죠. 만약에 변화에 대항한 대학들에 우리의 학생들이 몰린다면 우리 대학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건 그렇고 서연대학교 개교일이 궁금해지는데요. 미래를 발명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제 가상의 발명품이라고 해두면 어떨까요? 서연대학교. 아무튼 미래대학의 그림을 그리고 준비해야 하죠. 그 그림은 우리가 그립시다. 사회과학자와 자연과학자의 만남. 그거 괜찮은데요. 네, 실제로 2010년에 개교하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가상의 프로그램들이 현재 이 대학들을 긴장시키고 변화를 모색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학의 설계자는 대학에 관계된 분들의 관심사가 아니죠. 지금은 국민 대다수가 청소년 대다수가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 사회, 그 대학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회의 향배가 달리기도 하니까 말이죠. 전통적으로 대학은 리더를 생산하는 곳, 공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앞으로의 리더는 아마도 다분히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대학에서 길러내야 될 미래사회의 리더십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김광우 선생님께서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 정리 말씀 삼아 좀 대학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길러내야 되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90년 초에 제가 그 옥스퍼드 템플턴 칼리지에 이제 그 소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하나 얻어 들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는 이제 전략 리더십 센터의 이제 모토인데요. 네. 우리는 부족한 개인들이 모여서 완벽한 팀을 이룬다. 그러니까 개인은 부족하죠. 그죠? 개인 리더로서는 뭐 갖춘 것도 있지만 훌륭하지만은 부족한 게 있으니까 팀이 완벽해야 된다. 그 참모들도 훌륭해야 된다. 예. 2인자도 훌륭하고 3인자도 훌륭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조직도 뭐 평면 조직이 되어 가듯이 미래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같이 하는 거지 나만 가고 너는 따라오고 그래서 리더 팔로워의 그런 대칭 개념이 없어져 간다. 예. 그래서 90년대 초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계급이 있어야 되느냐. 그랬더니 피터 드러커 얘기인데 배가 순항을 할 적에는 선장의 역할이라는 게 없다. 네. 그러나 좌초 풍랑 그래서 파선할 적에 누군가가 하선 명령을 내려야 할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선 명령. 그 위기 중요한 순간에 뭔가를 앞장서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고 순항할 적에 태평성대에는 태상이 부지유지 그래서 임금은 있는 듯만 없는 듯. 잘 모르는 것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리더십의 컨셉을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것을 융합의 그런 입장에서 알고 더군다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 리더이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가 과학기술이 얼만큼 발달하고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면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뭐 우리나라 여기서 비판할 계기가 아니니까 말씀은 안 하겠지만은 그는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하기 위해서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바뀐다는 것을 알고 국민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과학기술을 아는 건 물론이죠. 더군다나 이제 아름답게 꾸며가야 되니까 디지그노 그걸 모르면 리더 안 된다는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러하고요. 예. 하나를 더 보태면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지 뭐든지 사랑할 줄 알아야지 리더지 내 것만 챙기면요. 내 것만 챙기는 게 리더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사회 부문에 도처에 많이 도처에 있죠. 많죠. 네. 권력을 잡으면 돈과 명예까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건 정말 시대착오적인 얘기거든요. 네. 네, 이제 낭독의 힘이 함께하는 시간, 울림이 있는 인문학 순서입니다. 오늘 김광훈 교수와 더불어서 미래사회 지적 동향, 학문은 어떻게 변이돼 나갈 것인지 또 대학은 거기에 걸맞게 어떤 모습으로 부응해야 될 것인지 등등을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지으신 책 중에 저희들이 좀 평상시에 공부를 하듯이 봐야 될 것 같다 싶은 책이 많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책에? 이거 최근에 나온 건데요. 우리는 미래의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12명의 저자를 제가 기획을 해서 엮은 건데 네. 앞에 부분을 제가 썼고 이제 창조 지식 사회의 학문 체계를 이제 썼고 마지막 부분에 창조 사회 리더십에 관한 걸 했는데 그 희망 제작소의 좋은 시장 학교의 입학식 때 제가 식사를 디자인의 중요성이라는 미래 설계의 중요성을 한 대목을 좀 실어 놓은 것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읽을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리더는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창조적 상상력도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철학도 몸으로 한다고 합니다. 2008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서울에서 세계 철학자 대회를 여는데 제가 참여했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공공 철학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좋은 시장 학교가 경험과 현장을 중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 안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팀이 함께 하는 것이고 나아가 미래의 가상 상황에서 함께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에 먼저 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학교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만 매우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제가 교장이어서가 아니라 모르면
편합니다. 아마도 걱정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르고 산 세월이 너무 길기에 잃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낭비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과거의 우를 반복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정부와 시장이 공생하는, 오히려 시장이 더 잘 사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좋은 학교 그 선생님 그 교장 네. 훈화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아예 정리 말씀으로 말이죠. 지금 대학이 변해야 되고 학자들이 학문 체계가 변해야 된다, 리더들이 변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이 변화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 희망 제작소에서 운영하는 학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를 지금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을 좀 정리삼아 부탁드리겠는데 어떤 변화가 시민사회에 요구되는 걸까요? 우선 자신부터 알아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요구하는데 왜 이제 케네디 연설에서도 국가가 너한테 해줄 게 뭔가를 알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그 연설문이나 오바마 취임 때 그 주권 얘기를 했어요. 주권의 책임. 예. 그러니까 주권이 있는 건 분명한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 책임을 강조하듯이요. 요구, 기대 물론 좋지만은 그 자극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지 남을 이해하고 설득시킬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야생의 사고 같은 레비 스트로스 같은 사람이 과학적인 연구를 하지 않아도 아프리카 토인들이 너무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쌓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몸소 실천해서 남의 경험을 얻어서 내가 깨우치면은 얼마든지 내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법을 정말 넘어야 되고, 합리적인 사고만이 아니라 그러면 괜찮아. 그러니까는 reasonable 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뭐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좀 함께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제가 또 하고 싶고 모두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다가오는 미래사회 그 변화상 앞에서 제일 먼저 지금 가져야 될 마음가짐으로 김광 선생님 자기를 좀 정확히 알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몇백 년 전 육아의 출발점 수신의 말씀에도 어쩌면 해당되는지 몰라서요. 그 세월을 뛰어넘는 지고한 진리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오늘 선생님 깊이 있는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